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건축법이라는 주제 가지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법이라는 과목은 공법 중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두세 문제 정도는 손 못 댈 문제를 출제를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4문제 정도를 숙달한 과정들, 근데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은 거의 한 30개 이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되는 주제가 건축법의 적용 범주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뒤에서 홍보하겠지만 하나의 필지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필지 단위로 건축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건축협정 적용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특별 건축구역 그리고 이제 30회 때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게 복합 건축까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짧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기본서에서는 10페이지 이상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서울에 가면 신촌 같은 지역들 낡은 구도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구도심에 가면은 10평짜리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건축법이 완화가 될 때는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뭐 건축선이라든가 수많은 규제 때문에 10평짜리 토지에 8평짜리 건물이 올라갔던 그런 토지에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3평, 4평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위 재건축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건축법 체계하에서는. 그래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작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마치 하나의 대지처럼 인정을 해서 건축법을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에서 먼저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 계약 체결하듯이 건축협정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27회 때 구성할 때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토지가 10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고 또 10평짜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개별적인 토지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4명이 다 결합을 해서 어떻다? 마치 하나의 토지처럼 취급을 해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건축협정의 적용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때 이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지 어떻다? 건축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에서 자 일단은 바로 비교할 게 폐지라는 개념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서 체결을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떼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어떻다? 바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개념이 될 테고 이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과반수의 동의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게 될 것이냐. 왜 사람들은 건축협정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냐. 각종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또 일정한 규제는 통합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최근에 문제 구성됐던 것이 건축협정에 있어서 통합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통합적용이 되느냐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다시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건주지하라고 해서 머리 글자 따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
율이라고 하는 거,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을 통합 적용을 하게 된다. 자, 뭔 소리냐면 이 네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 공부하는 주제인데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마음대로 가득 채워서 건물 지을 수 없고요. 만약에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100평 토지에 하늘 위에서 봤을 때 50평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5평 지을 수 있고 얘도 5평, 얘도 5평, 얘도 5평. 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건물 지을 때 메리트가 없어요. 쓸모없는 건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개니까 총 20평을 짓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묶어서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한다. 해서 이게 건폐율을 통합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가 이제 건축 관련 규제에서 큰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관한 조항도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원래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 개별 토지 단위로.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묶어서 하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하층이라고 하는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지을 때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하수 처리시설 정화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별 필지 단위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통합하여 적용한다. 그럼 이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이슈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 자, 이걸요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끊어서 가셔야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가실 때 자꾸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이해할 수 없어요. 양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체결할 때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없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건축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이에 따른 법적 효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실 법조문에 있는 것이 통합적용이라는 개념인데 건주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한다는데 제가 보통 일반 기본서로 10페이지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건축협정의 체결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한다 해서 한번 틀리게 뽑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출제를 할 때는 출제위원 입장에서 지난번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내기는 좀 민망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뒤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건축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가 통합 적용이냐라고 했을 때 건주 지하라고 하는 거, 건폐율, 주차장, 지하층,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얘기 안 하는 거 있거든요. 네, 버리시면 됩니다. 해서 건주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주제가 한번 출제 연속 2번 나왔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랑 같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 특별 건축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것도 여러 개의 필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개념을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협정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우리 한꺼번에 규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고 이에 비해서 특별 건축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행정청에서 야 니들은 다 묶어서 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대단히 스토리가 역시 길어요. 그래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그 긴 얘기의 마지막 주제 통합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냥 딱 떨어져요. 통합적용에서 그래서 이 통합적용, 뭘 통합적용하느냐? 미, 주, 공,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건축협정에 있어서는 자, 소위 건주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 그 전에 나왔던 문제로서 특별 건축구역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미, 주, 공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단 답부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미, 주, 공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묶인 지역에서는 건물 지을 때 미술 작품의 설치, 주차장 그리고 마지막 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술작품의 설치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시내 다니다 보면요. 건물 좀 덩치가 있는 건물들 보면 꼭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 조각상 같은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의 이제 쓰레기장처럼 활용이 되긴 하는데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내 큰 건물들, 뭐 대기업 사옥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항상 건물 앞에 조각상이라든가 하다못해 회화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뭔 법이냐라고 했을 때 예체능 중에서 제일 먹고 살기 힘든 게 뭐냐면 미술입니다. 자, 우리가 예체능 하게 되면 뭐 체육 하면 야구, 축구에서 먹고 삽니다. 알아서 음악도 다 먹고 살아요. 가수가 되고 작곡가가 돼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미술이에요. 미술은 우리가 이제 뭐 명절 때 선물, 그림 사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술 작가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음악은 소비를 하잖아요. 음원을 다운받고 돈 지불한다고. 근데 미술 작품은 아무도 안 사.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술 작품을 아무도 안 사니까 작가가 다 굶어 죽어. 그럼 작가는 미술을 안 할 거고 작가 다 굶어 죽는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미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작가가 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대가 없으면 미술 관련 교육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술은 일반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진흥의 차원에서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가서 보게 되면 뭐 성의 없이 막 조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돈 많아서 돈지랄 한 게 아니라 법상 의무적으로 조각상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동네에 가보서 보게 되면 조각상이라고 하는 게 뭐 한 1m, 2m짜리 있는데 개판이야. 완전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관리 안 합니다, 거의. 그리고 이게 이상해. 사람들 인식도 못해. 그래서 지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뭘 하자는 거냐면 그렇게 건물 단위로 조각상을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조각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뭐야? 미술작품의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통합적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블록 내에서 원래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개별 건물 단위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건물 10개 묶어서 아예 큰 주차 타워를 하나 만들어버리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주차장 설치의 통합적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도심을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건물주가 돈이 많아서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법상 의무적으로 공원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큰 공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식의 논리구조. 미주공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적용 범주 관련한 좀 어려운 주제에서 건축협정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특별건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몇 개 외우셨잖아요. 그럼 시험 치면 거의 모를 얘기가 두세 개가 깔려 있어야 돼.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운명으로. 그런데 답이 되는 주제는 제일 마지막에 숨어있는 통합적용. 이걸 갖고 각각 한 번씩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에 있어서는 체결과 폐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게 되면 최소한 키워드 한두 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법의 적용 등에 관한 주제, 제일 첫 번째 쟁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린 용어에 관한 부분은 1년에 최소 2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축법 7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못 푸는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나왔던 거, 28회 때 나왔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원래 건축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워낙 비초니까. 해서 개념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 즉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둥이나 벽이라고 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어떻다?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합니다. 근데 그건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시험이 안 나오고, 자, 특이한 게 출제가 돼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장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하 상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하 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상가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 상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지붕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뭐 좀 그렇잖아요, 도로인데. 그래서 아예 새롭게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또 지상에 자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28회 때 답이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자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등은 건축물에 해당된다. 해서 요건 이제 생각하실 때 지하 상가도 건축물로 분류를 하게 된다. 요렇게 뼈들을 잡아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이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건축법 한 지금 7년 정도, 8년 정도 역사에 하나, 둘, 세 번이나 출제가 돼요. 그래서 30회 때도 이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정한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건축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부터 외우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건주, 지하, 미주공 이렇게 미리 답 외우고 시작하듯이 자, 이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제풀시설실이라고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풀시설에서 자,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제풀시설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세 자를 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 보지 안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풀자를 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시설,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뭐야? 수문 조작실 나와 있죠? 제풀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제풀시설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풀시설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요,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보보물, 이렇게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정문화재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 거, 국보, 보물, 사적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 매겨져 있는 것을 소위 지정문화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개 짜증나는 게 문화재예요. 손도 절대 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가지정문화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법을 좀 아는 사람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거 거의 쓸 수도 없고 손도 못 대고 개축도 못 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뭘 하냐면 포크레인 동원해서 때려 부셔버립니다. 문화재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뭘 해버린다고? 때려 부셔버린다고. 때려 부셔버리면 뭐 욕을 먹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편법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이런 의미고요. 이거 요 관련해서는 자 벌써 한 10몇 년 넘었습니다. 한 10년 넘었는데 남대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대문 화재 사건, 이명박 대통령 그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남대문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홀라당 다 탔습니다. 홀라당 다 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반 시민들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남대문 같은 그 문화재 국가적인 보물인데 거기에 왜 이 소화전이라든가 소방 설비가 왜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었느냐,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적용을 한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소방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법도 적용을 안 받아. 소방법도 적용을 안 받으니까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것들 다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화재가 왜 났습니까? 누군가 불을 냈다고 그래요. 불을 내서 불이 난 건데 그 화재 진압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조문 체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그 당시에 그 사고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이 또 따로 소방 관련한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 그런 게 하나 있다. 자, 요것만 좀 특이한 것이고요. 나머지 자 플래톤 건축물입니까? 남대문은 건축물입니까, 일단? 써있잖아요, 건축물이라고. 다만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플래톤이 뭐냐면은, 그 역에, 그 기차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중간 내리잖아요. 여기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빗물 같은 거 가릴 수 있게 위에 지붕 같은 거 있고, 기둥 같은 거 세워져 있고, 그게 건축물이라고. 그 다음에 철도는 궤도에 선로 보재해 있는 또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선.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지. 우리가 뭐 철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건축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싸가지 있는 건축물, 싸가지 없는 건축물, 적용 배제 건축물, 적용하는 건축물. 어쨌든 건축물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는 궤도에 선로 보재해 있는 운전 보안시설. 이게 뭔지 몰라 사실은. 근데 건축물이래요. 그 다음에 자, 우선 여기까지. 또 하나, 이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건 알 수 있죠. 토리게이트 가면 처음 본 아줌마가 손을 내밀잖아. 또는 처음 본 아저씨가 손을 내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순진하게 또 더 돈을 달라고. 산 적도 아니고. 그게 건축물이라고요. 지붕이 있다고.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숨은 조작실. 이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만 이해할 수 있어. 하천, 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흘려보내고 막고 등을 하기 위해서 숨은 조작실이라는 게 길가, 뭐죠? 하천가에, 냇가에 이렇게 한두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것들의 공통적인 건 다 건축물이에요. 그럼 뒤에서 우리 공부할 텐데, 우리 학교는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면 그걸 맹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떤 토지가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건축법을 봐야 돼요. 건축법에서는 이 문제의 대지가 길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할 텐데, 도로라고 하는데 얼마? 2m 이상 접해 있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지가 도로 몇 미터? 2m 이상 접해 있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때 2m의 의미는요, 인간이 교차 보행을 할 수 있는 폭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폭, 어깨 폭을 얼마까지? 1m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옛날 95년도까지만 해도 75cm였어요. 1.5m였어요. 근데 95년도가 어떤 해냐면 최홍만이가 세상에 나타난 해야. 떡대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최홍만보다 떡대가 더 어마무시한 애가 나타나면 이게 3m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2m의 의미는 인간이 교차 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폭을 얼마로 보고 있다? 2m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가보십시다.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어요. 이게 철도 선로가 있어.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될 거예요. 두 개 사이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습니다.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거든.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고요. 철도 선로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기차에서 내렸는데 이건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비 맞고 가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아예 얘는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라고 하는 거. 고속도로는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고속국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차 보행 할 수 없어요. 사람 나다닐 수 없다고요. 그럼 고속도로가 있어. 여기서 돈을 받아야 돼. 그럼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예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숨은 조작실 마찬가지야. 하천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논밭 사이에 논 같은 데다가 이 숨은 조작실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소위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문 조작제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요. 근데 사회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예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수문 조작실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제풀 시설실. 그래서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끼리 모두 연결한 것은 답은 5번. 이 중에 4개 뽑아서 기역, 니은, 디귿 내려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28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몰라 뭘 적용하는지 우리가 외웠던 건 뭐라고요? 적용하지 않는 것만 외우셨습니다. 제풀 시설실이 4개가 들어가.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그 이상한 건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회 때 문제 구성도 됐지만은 줄줄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절대로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 그걸 알면 내가 점집을 차리지 약을 팔지 않습니다.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혹시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제풀 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외에 제풀 시설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나머지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자 다음 중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이 제풀 시설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고 지난번에는 자 30회 때 문제에서는 다음 중 건축법 적용 배제되는 것끼리 모두 연결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내려서 제풀 시설실 4개를 깔아줬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을 모두 배제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이 제풀 시설실은 뭐 30회 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문제. 그래서 자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자 이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거. 그냥 요거는 나와도 답이 되지는 않는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요, 어떤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가리켜서 고층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층고라고 한 층의 높이는 이론상 최대 4m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층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높이가 120m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고층 건축물. 또 하나 초고층 건축물은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이걸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요 준초고층. 요건 거의 구성 안 되는데 하여튼 준초고층 건축물 정의하기를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자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가끔 이제 말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5층 건축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가 됩니까?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35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근데 35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지요.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요거는 배제하니까. 그럼 35층 건축물 어떻다? 준초고층 건축물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고층 35층 건축물은 뭐가 된다? 고층 건축물. 근데 이 35층짜리 건축물은 50층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준초고층. 그러니까 35층짜리 건축물은 뭐가 된다? 준초고층. 그러면 35층짜리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입니까? 준초고층 건축물입니까? 그 짜증나죠?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법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상당수가 개소리들이 많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깔려 있다고.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하시는 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논리체계를 막 세우려고 그래. 그런데 법을 이따구로 만들어도 전혀 살아간데 지장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1년에 고층 건축물 또는 초고층 건축물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은 10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용어의 정의를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건축 규제를 가지고 건축 담당 공무원하고 이걸 지키겠다는 기업하고 내고해서 효과를 보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그냥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층고라는 것은 최대 몇 미터? 4m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26회,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 이 문제 거의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 일단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야.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12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종류가 12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12개인가를 외울 거냐? 때려주기도 못 외웁니다. 자, 출제빈도 떨어지고요. 외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파트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 대단히 많은 건데, 대단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이라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물원, 식물원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 1년에 건축법에서 7문제 중에서 한 3문제 가까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소위 동물원, 식물원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만 단순하게 보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두 번 볼 텐데 손 못 대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도 뭘 해야 돼? 제풀 시설실, 또 건축물의 정의로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장으로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외울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 드리게 될 게 주요 구조부. 자, 지금 통계적으로 아까 우리 제풀시설실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주제가 주요 구조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의 정의. 그냥 대가리 따서 내기, 바보, 지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 기둥이라고 하는 거, 바닥이라고 하는 거, 보라고 하는 거, 지붕틀이라고 하는 거, 주 계단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내력벽이 무엇인지, 기둥이 무엇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박스 쳐놓고 또는 이제 나열해 놓고 다음 중 주요 구조부인 걸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제풀 시설실만큼이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해서 이 내기, 바보, 지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수선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할 때도 계속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파트가 이 주요 구조부. 그래서 자, 내력벽이라고 하는. 자,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건물을 지어 올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요 구조부는 개념상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제일 먼저 건물을 지어 올리면 기둥을 세우게 될 겁니다.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될 거예요. 기둥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둥 밑에는 아마도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 중에서 자, 위에 하중을 어떻다? 자, 옆으로 분산시켜주는 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내력벽이라고 해서 내력벽 보셨고 기둥 보셨고 바닥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고 하는 거,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 기둥 위에 지붕을 올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위에서 옆으로 분산시켜 주는 것을 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붕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지붕틀은요, 자, 우리가 사실 콘크리트 건축물은 잘 안 보이는데 사찰 같은 데를 가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들이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돼도 지붕이 쏟아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이제 왜 이게 버티고 있는 거냐 해서 조상의 혼이 뭐 들어가 있어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안에는 삼각형 모양의 나무를 중간중간에 박아놨습니다. 목조 건축물에서. 사실은 콘크리트 건축물도 그런 거 설치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지붕이 쏟아지지 않도록 지붕의 틀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지붕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단 중에서 주계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내기, 파보, 지주 이걸 뭐라 그런다?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이런 유치 찰나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최하층 바닥 뭐 이런 게 나와. 작은 보 이런 게 나와. 이런 것들은 다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게 한 열몇 개가 더 있어요. 너무 많아서 못 외워. 그래서 그냥 주요 구조부만 똑바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기, 파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지하층이라는 개념. 지하층은 21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요. 요즘엔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일단 외워보십시다. 지하층. 자,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길게 되면은 절대 못 외워요. 한 번 해갖고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는 데까지만 잡아내셔야 돼. 일단은 제가 색깔 입혀놓은 게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하층. 의미 새기지 마시고 지하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게 지하층. 자, 다시 먼저 외우고 시작해요. 아까 제풀시설실 먼저 외웠었고 미주공, 전주지하 먼저 외우고 시작하듯이 얘도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요. 외워야 돼.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지하층.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반지하 생각하시면 돼. 반지하는 다 지하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겠지만 지하층은 층수에 사입하지 않아요. 규제 보너스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면적 산정을 다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층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너스 공간이야.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자 양천구, 강서구 저쪽 라인들 거의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요즘에는 조금 그게 나아졌는데 한동안 맨날 침수가 돼. 여름철만 되면 침수가 되고 쌩 난리가 나. 근데 화곡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지하층을 설치해. 그게 뭐냐면 지하층은 보너스 공간이야. 지하층은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규제를 안 받아. 근데 지하층을 설치해 놓게 되면은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거기 들어가 사시거든. 그러면 얼마라도 수입이 생기니까 건축비에 비해서 남는 장사니까 다들 지하층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저지대다 보니까 맨날 그냥 여름철마다 침수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등등등. 자, 다시 가서 지하층이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건축물의 바닥이. 자,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라고 되어 있어. 바닥이 지표보다 낮다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평균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뭔 소리냐면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땅 밑에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지하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트는 단순해요. 그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그대로 깔아버려요. 그래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반 이상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복습을 하시거나 혹시 하더라도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의미 새기면 안 돼요. 우리는 외워야 되거든. 시험을 보려면 암기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를 해볼 주제가 이런 게 있겠네요. 층수의 산정. 많이 내는 주제는 아닌데, 자,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래서 4m하고 하나의 층은 같은 개념. 그래서 아까 초고층 건축물 또는 고층 건축물 할 때 30층 이상, 120m 이상, 50m 이상, 200m 이상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세 개는 모두 묶여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 가볼까요? 자,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63빌딩 같은 게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63빌딩은요 63층 빌딩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지하 3계층인가 4계층이 있어요. 지하층에 3계층인가 4계층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상으로 58층인가 59층 그래. 그래서 다 더하니까 63개다 해서 63빌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건물에 이름을 붙이는 건 건축물주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 일이 있어서 건물 하나 지었다 하십시다. 뭐 사도 마찬가지야. 거기다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64빌딩. 안양 64빌딩. 이렇게 쓰는 거지. 1층이라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누가 시비 못 건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거 지어놓은 거 보면 무슨 빌 뭐 이렇게 가만 붙여놓잖아요. 그게 건축주 마음이야. SNM 빌 뭐 이렇게 하면 성이 S자 들어간 사람하고 M자 들어간 사람 민씨 서씨 두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SNM 빌딩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 게 이제 건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건물 하나 짓게 되면 64빌딩 이렇게 아예 빌딩까지 붙여버리는 거지. 무슨 얘기하냐면 63빌딩으로 불리는 부분은 63층이 아닙니다. 지하층하고요 지상층을 다 합쳐가지고 63개층이다 이런 취지로 63빌딩.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하층은 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또 각 지역에 가면 지역문화회관 또는 각 지역에 체육관 이런 게 있어요. 배구 보러 갑니다. 농구 보러 갑니다. 2층 나열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게 내가 제일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 건물이 2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그 층수를 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엔 많이 줄어드는데 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 하는 경우 일단은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계산을 하게 된다. 자,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요즘은 거의 그런 건물이 없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높이 제한 때문에 그런 건데 도로변에 가까운 쪽은 낮게, 도로변에서 먼 쪽은 높게 이런 식으로 짓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 조항이 건축법 규제가 뭐 한 10년 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자, 하여튼 간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도 다 가장 많은 층을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되는 세 가지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세종문화회관 제일 싼 데가 대강당 2층이로 2층.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문제는 2층이라고 그래서 난 보일 줄 알았어. 보이긴 뭘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소리만 들려. 그래서 그 당시가 아마 패티김씨 공연 같았었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라 분위기 갔을 뿐이야. 누나가 티켓을 얻었다. 나 바빠서 못 간다. 네가 가라. 그래서 2층인 줄 알고, 어머, 너 패티김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가라 분위기 일단 가보는 거지. 그리고 안 보여. 2층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 그래도 그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2층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높이를 계산해. 그래서 나누기 4.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16m다. 그럼 몇 층? 4층. 12m다. 몇 층? 3층. 그럼 13m는 몇 층?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해준다고. 창의적인 문제를 안 물어봐요. 시중에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 가끔 13m가 나와. 지랄하고 있네죠. 아니,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16m 또는 12m. 이게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내도 전국의 수험생 50%, 60%, 70%가 다 꽈락이야. 이렇게 대충 내도 다 꽈락이라고요. 아니, 공법에서 40점이 넘으면 거의 다 합격선에 근접한다니까요.
공법에서 40점 정도가 넘어서는 분들이 전국의 수험생 중에서 20%가 안 된다고 되도록 다른 과목에 사고 나는 걸 감안해도 30% 정도밖에 안 돼. 4점을, 이거 무슨 사법시험이냐고, 공법이. 왜 그래요? 쓸데없이 깊이 공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7문제 중에서 3문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찍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 어차피 몰라도 부끄러움이 없어. 점수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실 때 이게 뭐 시험에 몇 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것도 쳐 외우려고 다 자기 머리 수준을 몰라요. 돌아서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주제로 딱딱 떨어지는 몇 개만 달달 준비하고 들어가서 그냥 꼭꼭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이 7문제인데 3문제만 맞춰도 되게 충분해요. 합격하시는 데는. 왜냐면 국토계획법이 12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한 8문제 맞추셔야 돼. 맞출 만한 문제가 8문제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법이 각 6문제인데 거기서 3문제 정도는 무난하게 내줘요. 그냥 좀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풀 수 있게 거저줘. 그러면 이제 6문제, 8문제, 14문제 맞춰줬잖아요. 건축법 7문제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줘요. 그럼 벌써 거의 20문제 육박해요. 주택법이라는 게 7문제인데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벌써 25개. 그리고 농지법, 그건 복불복인데 거의 뭐 요즘에는 좀 쉽게 내니까 거의 두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하는데 한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하면 25, 6, 7개에서 70점 이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찍어낼 수 있냐 이 싸움인 거지. 보통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주 어려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걸 주라고 외우려고 그래. 근데 통계 15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매년 엽기적인 문제가 2, 3문제씩 각 영역에서 던져준다고. 그걸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 왜? 안 되니까. 해도 안 되고 그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통적인 문제. 다시 정리합니다.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력뼈,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까지. 그 다음에 지하층,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자, 층수의 산정 방법,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된다. 자, 이 정도까지가 용어와 관련한 주제 보고 있고요. 자, 미리 이제 말씀드릴 게 이 건축법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건 아예 하지 마실 것. 현실에 생각하지도 마실 것.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이런 거 갖고 절대 실제 건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관련 없고 여러분들은 시험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잠시 끝났다 이제 건축 면접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